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학교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한번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복습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제 소단원 위주로, 소제목 위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이제 10페이지 기본량과 측정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 개정된 판에서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단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들 한번 정리해보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길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자연 세계는 이제 미시계, 거시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미시계라는 거는 이제 원자 단위로 들어갔을 때고, 생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 미시계로 들어갔을 때고, 미시계는 가장 작은 원자 단위로 들어갔을 때를 미시계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 그지? 그래서 같은 느낌이에요, 태양계랑. 그래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로 된, 양성자 중성자로 된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원자 핵의 양성자의 전하량만큼 이제 전자들이 개수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치? 이건 잘 기억할 거고, 여기 이제 원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미시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시계에 대응해서 가장 큰 걸 거시적이라고 하는데, 거시계가 있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고 있죠. 지구 같은 행성들이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낌이 원자에서도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어쨌건 그래서 미시계와 거시계가 희한하게도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계라는 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시계 같은 경우는요,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물질, 입자 수준에서 다루는 거고요. 탐구 대상은 당연히 원자, 핵, 원자, 분자, 이온 등인데 보통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통합에도 이제 4가지 과목들이 다 있잖아. 그래서 화학 딱 할 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측 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자 현미경 같은 고해상도의 현미경 같은 걸 쓰겠죠. 그리고 이제 입자 가속기, 물리랑 이런 거 실험할 때 쓰는 입자 가속기. 평소에는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실험실 아니면 스위스에 있는 큰 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거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생물계보다 큰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물을 기본으로 해서 암석,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행성, 태양계까지 큰 단위를 이제 하겠죠. 예를 들면 태양계 같은 경우는 우주망원경 같은 거는 우주망원경이나 위성 같은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천체 망원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현미경 수준에서 관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연계는 이제 미시계와 거시계로 나눌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규모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스케일 해가지고 규모라는 거는 범위가 되겠죠. 그지? 자, 규모 같은 경우는 규모에다가 밑줄에 놓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간과 시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낸다 돼 있는데요. 위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현상을 미시계와 거시계로 나눴잖아요. 그 자연현상에 대한 범위, 크기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규모라는 용어로 쓴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 용어가 규모라고 하면 크기의 범위를 나타낸다. 공간과 시간의 크기 범위, 자연현상에 대한 크기의 범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규모는 특정 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를 갖는 크기 세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 탐구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특성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 등이 다르다.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세 번째, 다양한 규모의 공간과 시간이 있고요. 그 쭉 오른쪽에 보시면요,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가 다양하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밑줄만 참고해 놓으시면 돼요. 당연히 충분히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에요. 규모는 다양하고, 규모가 다양하다. 범위가 넓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넓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가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크기에 대한 예를 보시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소원자의 지름부터 해가지고 적혀있고, 지름이라든지 사람의 크기라든지 지구의 지름이라든지 태양에서 해양성까지의 거리라든지, 거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규모가 미시적인 범위에서 거시적인 범위로 이렇게 쭉 크게 나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해서 공간적인 규모, 공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고, 위쪽은 이제 시간적인 스케일을 보이는 거예요. 빛이 1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순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더 길겠죠. 500초가 되겠고요. 달의 공전 주기는 이제 훨씬 더 길겠죠. 2.4 곱하기 10의 6승초 돼 있죠. 예를 들면 한 28일 정도 되죠.
그리고 사람의 평균 수명은 평균 어떻게 되겠니? 80년?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평균 수명 2.6 곱하기 10의 무슨 초 얘는 몇 년일까? 계산해 보시고요. 1시간에 3,600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7, 80년을 보통 평균 수명을 잡으니까 그 정도는 느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우주의 나이 같은 경우는요.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7승초 되는데 우주가 126억 년 됐거든요. 네, 이거를 표를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127억 년, 126억 년 이렇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남은 2단원에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 거는요. 지금 우리가 공통과학이잖아요. 통합과학이잖아요. 통합과학은 화학에서 나오는 원자 수준부터 지구과학에서는 지각이나 태양계까지 다루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요. 통합과학에서 화석이라는 걸 배울 텐데 뒤에 가면은 화석이 당연히 성캄브리아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스케일이 엄청 큰 거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생까지 오는 건데 현생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고생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넓은 범위를 우리가 이 통합과학에서 다루겠다는 걸 그냥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규모라는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길이와 시간 측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고요. 길이와 시간을 고대와 지금 현대에서 측정했던 방법들에 대한 것들에 나열되어 있어요. 길이 측정부터 보시면요.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막대라든지 어떤 특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몸의 일부분, 예를 들면은 피트라는 단위를 썼는데 피트는 우리가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33cm를 였던 것 같아요. 1피트라고 하잖아. 피트는 이제 유럽에서 쓰지 않고 미국에서 쓰는 단위예요. 뭐 야구 같은 거 보시면 몇 피트 도루머 이런 거 할 때 몇 피트 나오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의 어떤 특정 부분을 쓰고요. 풋이라는 단어 쓰는데 풋은 발 길이의 평균을 썼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발 길이의 평균을 잘 대용으로 쓰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일부분을 기준으로 하거나 예를 들면 뭐 특정 막대를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막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눈금을 표시돼서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해요. 자,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빛의 특성, 빛은 직진한다. 그리고 휘지 않는다. 그죠? 네. 그리고 직진하기 때문에 특정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겠지. 두 번째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빛을 이용해서 현대에는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 GPS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GPS도 이제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레이저 길이 측정기 같은 것도 있고요. 레이저 길이 측정기는 오른쪽 아래에 얘가 돼 있어요.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거고. 레이저가 빛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와 속력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속력을 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 망원경 같은 뭐 허블 망원경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 망원경을 쓰는데 그런 뭐 우주 망원경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빛으로 이제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건 빛을 이용한다. 그리고 빛은 변하지 않고 휘지 않고 직진한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빛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까 전에 뭐 실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당 340m를 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재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과거에 대한 게 뭐 왼쪽 두 개가 있어요. 큐빅처럼 몸의 일부분의 길이와 비교하여 길이를 측정한다 되어 있고요. 뭐 1큐빅 혹은 1피트 이런 단위를 썼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선시대가 나와 있는데 특정 막대에다가 눈금을 표시했다는 거.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이게 레이저 길이 측정기예요. 레이저 빛이 반사돼서 돌아온 시간을 측정한다.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면 속력이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빛의 속력을 일정함을 이용해서 레이저 빛이 진행한 시간을 재거나 물체에서 반사된 두 빛을 비교해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길이를 측정하는 앱들이 다 있지. 아이폰 같은 거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GPS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GP에 대해서는 내용은 두 번째 줄부터 인공위성에서 신호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보통 뭐 자외선이나 디지털 정보를 쏴가지고 다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재서 이제 거리를 잰다라는 게 되겠고 매우 정밀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가 인공위성 시계 GPS로 이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지. 그리고 시간은 현대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냐 볼 건데요. 과거에는 우선 지구 자전이나 공전 시간을 이용했는데 자전이나 공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씩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 특히 지구 공전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원심을 도는 게 아니라 공심률이라고 해가지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태양에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전 주기가 사실은 일정하지 않고 변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평균치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별자리 같은 것도 이용했겠죠. 시간이 별자리가 뭐 몇 시 되면은 자정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뜨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북극성이 어디에 떠 있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태양이 뜨는 시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천체나 지구의 자전 공전을 이용해서 시간을 쟀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이거 잘 모르겠지만 수정 같은 물질 있잖아요. 유리처럼 생긴 수정 있지. 수정을 가지고 규칙적인 진동을 이용하기도 했대요. 이런 게 있었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원자에서 방출되는 흡수되는 빛을 이용한다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세슘 원자를 써요. 이제 세슘은 이제 방사성이라서 특정한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세슘 원자를 사용하는 얘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세슘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이탑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교적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교재를 보시면 그냥 원자 시계라고 나와 있어요. 네. 원자가 어떤 뭐 에너지를 받으면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 불안정해지자마자 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들떠요. 에너지를 받을 떠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들뜨는 흥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전자는 굉장히 질량이 작은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안정한 상태로 원자에게 계속해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들떴다가 그러니까 들뜬 건 불안정한 상태인데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올 때 빛을 계속해서 방출하거든요. 이때 방출하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세슘 원자라는 걸 쓴다 정도만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원자나 분자 수준의 움직임은 10에 마이너스 15승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승을 펜토라고 하는데 뒤에 단위 정리할 때 12페이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펜토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보통 12승까지만 다루니까. 어쨌건 굉장히 작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되겠지. 10에 마이너스 15승 초면. 그래서 원자나 분자 수준의 움직임을 이제 나타내긴 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조선시대네요. 안부일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시계죠. 태양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그림자의 길이 혹은 그림자가 이동하는 거리를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 수정시계 이런 게 있네요. 수정 발진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대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그리고 세슘 원자 시계 같은 경우는요. 세슘 원자에서 방출된 특정 빛의 진동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데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90, 한 2억 정도 되는 헤르츠. 헤르츠라는 건요. 초당 진동한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90억이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진동수가 되겠지. 그래서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원자 시계예요. 요거 정도만 그냥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슘 원자가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안정해질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원자 힘을 이용한 현미경 돼 있고요. 원자 힘 현미경으로 흑연 표면의 탄소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원자 시계 정도만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들일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GPS라든지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 그리고 레이저 길이 측정기 있죠. 참고해 두시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시계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기본량과 이제 단위를 볼 건데요. 물리량과 물리량을 우선 먼저 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측정해서 재는 양을 우리가 측정해서 잴 수 있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길이 같은 거 자를 이용해서 재잖아, 그지? 무게 같은 거는 질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게를 잴 수 있죠. 그리고 부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측정하거나 구할 수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고요. 물리량에는 기본량과 그 다음에 기본량을 변형한 유도량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량이고요. 두 번째 유도량이 있는데 뭔가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기본량은 7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따가 하고요. 기본량을 조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넓이 기본량의 기본 대표적인 게 길이 같은 거.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해가지고 우리 뭐하니? 넓이를 구하죠. 그래서 기본량을 응용해서 쓰는 게 유도량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본량이에요. 오늘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물리량부터 볼게요.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밑줄만 쳐놓으세요. 길이나 시간, 질량처럼 측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양. 단위가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물리량은 각각 고유한 단위를 가진다 되어 있죠. 잘 알겠지만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를 쓰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초 단위를 보통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나 그램 같은 거 많이 쓰죠. 속력 단위 같은 경우는 미터 퍼 세컨드 쓰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것들을 쓰잖아. 그런 각각의 고유한 물리량에 따른 단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첫 번째 과학에서는 국제 단위계를 따른다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여 주세요. 국제 단위계라는 건요. 국제 협회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 아래 국제도량형 총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협회가 있어요. 나라가 아니지. 국제적인 협회 규모에서 매번 이제 단위를 정해요. 그래서 길이는 미터로 정하자, 시간은 초로 정하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나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각각의 과학자라든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이제 특정 해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쓰는 것들은 근데 이미 정해놓은 것들을 굳혀진 게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학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새롭게 신생되는 학문에서는 얘네가 계속해서 뭔가를 단위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가 돼서 SI. 이게 왜 SI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원래는 불어로 해가지고 시스템 그 다음에 International D-Un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어는 시스템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터내셔널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SI 단위가 원래 이제 옛날 과학 같은 경우는요. 현대에 들어왔을 때 처음은 이제 유럽 쪽에서 과학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가 유럽에서 전성기였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정한 게 많아요. 유럽 표준으로. 그래서 불어나 우리 화학 배울 때 많이 봤지만 불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것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유럽 중심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단위가 SI라는 거는 이제 불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고요. 어쨌건 영어로 표현했을 때 더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유니트다 참고해 주시고 이거를 국제 단위계라고 하고 SI라고 해요. SI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새롭게 들어온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거 SI 단위는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고 배울 때 SI 단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지문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단위계 SI를 따른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리량의 기준은 물리량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 SI를 따른다. 알겠죠? 그래서 나라 단위로 지역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국제 단위계로 쓴다. 그리고 SI 규칙을 쓴다는 거고요.
물리량과 단위 같은 경우는 뭐 넘어가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요.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표현하기 전에 이제 접도와 기호가 있어요. 보시면요. 10을 기준으로 할게요. 10은 이제 데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헥토, 10의 제곱을 이제 헥토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11 3승을 1000이잖아. 그래서 킬로는 많이 받죠. 그리고 10의 5승 같은 경우는 이제 10의 6승, 이게 3승 단위씩 올라갈 거야. 10의 6승 같은 경우는 100만이잖아요. 그래서 메가 단위를 쓰고요. 메가바이트 뭐 이런 거 컴퓨터 쓰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치? 핸드폰 쓰면서 용량 같은 거 봤으니까 100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9승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가 예전에 가장 컸던 규모가 기가였었고요. 지금 테라로 넘어갔잖아요. 그치? 하드 같은 거, 외장 하드 같은 용량이 이제는 1테라, 뭐 몇 테라 이런 식으로 쓰지 기가를 쓰진 않잖아. 하도 용량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데카부터 시작해서 헥토는 뭐 몰라도 되고요. 보통 킬로부터 킬로, 메가, 기가, 테라 3승씩 올라가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거는 거시적인 규모가 되겠고 미시적인 규모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을 말해요. 이건 데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데시벨 들어봤죠? 소리를 나타내는 데시벨. 이게 이제 이 데시야. 10의 1승, 10의 마이너스 1승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 이제 세트인데 넘어가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우리가 밀리미터 다닐 때 할 때 밀리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이제 마이크로 정도 되면 세균 크기가 돼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 되면은 이제 나노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입자 크기가 돼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승 되면 피코라고 해가지고 원자 수준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써놓으세요. 10의 아까 마이너스 15승이었죠?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펜토라고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야. 이거는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 뭐 전자라든지, 그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거는 위쪽에 큰 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밑에부터 다시 보시면요. 센티, 밀리까지는 여러분 잘 알 거고 마이크로는 세균 범위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옆에다 세균 정도 써 놓으시면 되고요. 나노는 이제 뭐 입자 단위니까 뭐 참고해 주시고 피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자 수준의 크기를 잴 때 우리 피코 단위를 써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펜토 같은 경우는 10의 그거보다 더 작은 전자 단위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사실 펜토는 거의 쓰진 않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피코, 나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를 많이 봐요. 10의 마이너스 9승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를 다룰 때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를 보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호도 잘 기억해 두세요. 테라는 T가 되겠고요. 기가는 뭐 잘 알겠지만 G를 쓰죠. 메가는 M을 쓰고요. 킬로는 K, 그 다음에 헥토는 H, 데카, 데시 넘어가고요. 데시 같은 경우는 D를 쓰는 거, 센티는 알고, 밀리 알고, 마이크로는 이제 뮤라는 거 써요. 이제 이게 뭐 어디였지? 그리스였나? 이게 이제 뮤인데 우리가 이제 단위로 읽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그리고 나노 많이 보고 피코, P 잘 기억해 두세요. 펜토, F.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단위, 물리량에 대한 단위의 접도가 되는 거예요. 10의 몇 승 할 때. 그지? 그리고 이제 물리량을 하나씩 다시 보시면요. 오른쪽에 기본량과 유도량도 있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볼게요. 기본량은 7가지가 있고요. 기본량 7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물리도 포함이고 화학도 포함이고 생물도 포함이고 이제 지각에 대한 지구과학도 다 포함이고요. 이 자연현상들을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 7가지가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길이부터 질량, 시간, 온도, 그 다음에 광도. 광도는 빛의 세기가 되겠죠. 전류는 전하의 흐름에 대한 거였죠. 그 다음에 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화학 시간인 거예요. 고등학교 화학 1에서 배운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만 하세요. 물, 질량, 물질의 양을 말하는 물질,
그러니까 이 질량하고 이 질량은 다른 건데 물질의 양이 돼요. 그리고 이 단위는 몰이 되거든요. MOL이. 잠깐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세요. MOL도 쓰기도 하고 몰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7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류, 물질, 양. 물 질량이 아니라 물질 양이에요. 물질의 양을 줄여서 물질량. 그렇죠? 그래서 기본량부터 다시 보시면 기본량에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7가지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류, 물질량 그다음 밑줄에 놓으시고 기본 단위 꼭 별표로 쳐놓으세요. SI 국제 단위계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시험에는 무조건 이런 거 나오겠죠. 일단원에서는 길이는 미터를 쓰겠지. 그리고 질량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킬로그램 혹은 그램을 쓰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초를 쓰겠죠. 그래서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뭐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는 도시를 쓰지만 섭씨 온도를 쓰지만 과학이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었겠지만 켈빈이라고 써요. 네, 켈빈이라고 있고 자,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고요. 0켈빈이 의미하는 거는 모든 입자의 움직임이 멈춰 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입자들이 딱 정지해 있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0켈빈으로 정의하고 도시랑 똑같이 단위는 1켈빈씩 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씨랑 절대랑 비교했을 때 섭씨는 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한 거잖아요.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 입자의 움직임이 딱 멈췄을 때를 0켈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이제 1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도씨 같은 경우는 더하기 273으로 해주면 돼요. 더하기 273, 그치? 그래서 더하기 273으로 한 절대 온도는 273 켈빈. 섭씨 온도 0도씨는 절대 온도는 273 켈빈. 그리고 섭씨 온도는 물이 끓는 점 100도씨는 절대 온도로는 373 켈빈. 그래서 등분상으로는 똑같아요. 100등분. 그런데 이제 화씨가 있었잖아. 그냥 참고로 하시면요. 화씨는 물에 끓는 온도를 30 이쪽에다 써요. 물에 끓는 온도를 32도 F라고 하고요. 화씨를 180도 미안 212도 F라고 해서 100등분을 180등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고 미국에서는 특이하게 화씨 온도를 쓰지. 그래서 얘네가 여름이 되면 90 몇 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90도, 100도가 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지라고 하면 알고 보면은 이제 180도인데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30도씨가 얘네한테는 90 몇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학에서는 이제 절대 온도를 쓰게 되고 입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섭씨, 화씨를 변환하는 거는 예전에는 뭐 한 번씩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요즘엔 나오진 않아요. 이제 왜냐면 네이버에 변환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고요. 어쨌건 절대온도의 개념 뭐 예전에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광도라는 건요. 이제 빛의 세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CD라고 해가지고 칸델라 이런 게 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읽는 거는 칸델라 그리고 전류는 잘 알죠? 네, 암페어 쓰지. 암페어는 이제 프랑스 사람 앙페르에서 자기 이름 따가지고 암페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불어예요. 앙페르. 그리고 물 질량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몰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그냥 몰이라고 써요. 한글로도. 요거는 이제 안 배웠으니까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원자나 분자 같은 입자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개수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지. 뭐 이렇게 뭐 바둑알처럼 루에 짚어가지고 개수를 따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는 한 묶으로 따져. 예를 들면 양파 한 망,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에 달걀 30개씩 있잖아.
그리고 한 다스 할 때는 한 다스당 12개씩 있지 연필이 그치? 그런 식으로 그냥 묶음 단위를 쓰는 거야. 입자 1몰 하면은 입자가 이만큼 어떤 개수만큼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학식을 하는 건데 이제 같은 작은 입자들 셀 때 쓰는 묶음 단위고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두 친구들은 다 뭐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행을 다 할 거기 때문에 그치?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묶음 단위는 이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로 정의를 해요. 이거만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굉장히 많은 단위가 되지. 10의 23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입자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로 나타내도 그래봤자 적은 양이에요. 어쨌건 요거를 한 묶음 단위 1몰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물질의 양, 줄여서 물질량. 알겠죠? 보통은 물질량 혹은 그냥 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화학 시간에서는. 그래서 뭐 7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헬비는 지금 뭐 설명도 했지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섭씨 온도를 이제 절대 온도로 변환하는 거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단위 7가지와 단위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초는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도시 아니라 켈빈, 광도는 처음 들어요. 칸델라, 전류는 암페어, 물질량, 그렇죠? 이거는 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대부분 다 알 거고 광도랑 물질량은 이제 처음 보는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유도량은요 별게 아니고 기본 양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량 쓰진 않을게요. 기본 양은 밑줄만 그읍시다. 기본 양을 조합해서 유도하는 물리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얘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부피, 그치? 길이를 뭐 세번 곱하거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력, 부피를 이용해서 하는 밀도가 있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하고 길이를 가지고 이제 속력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농도, 어떤 물질의 양에 대한 농도 있죠. 그리고 넓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넓이 이거 할 수 있지. 길이와 길이에 대한 값이고 힘은요 F는 질량 곱하기 이제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힘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다리 면적당 주어진 힘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유도량이래요. 기본 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값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나 뭐 문제집에 이렇게 나오겠지. 해당 중에서 기본 양이 아닌 것은 아니면은 이 중에서 유도량인 것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기본 양 7가지 꼭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가 아닌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지. 두 번째 있는 단위 같은 경우는요. 뭐 단위는 당연하게도 속력을 따질 때 속력의 단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길이가 되겠고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S고 얘는 T잖아. 그래서 단위가 T분의 S 세컨 요거는 뭐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아니면은 여기 시간을 나타내면은 H당 킬로미터 해가지고 단위를 조합해서 쓴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기본량 단위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유도량 단위를 만든다. 뭐 어렵진 않고요. 부피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 단위가 3번 곱해진 거니까 미터 세제곱을 쓴다. 세제곱미터를 쓴다. 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 농도도 있고 몰 농도도 있고 이제 등등등 많거든요. 한번 나중에 배우고요. 그다음에 속력,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암페어 H 시간당 쓰는 암페어 전류의 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쉬었다 할게요. 4시 50분 조금 넘었고 5시 조금 넘어서까지 쉴게요.